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선선한데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가을이 깊어지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텐데요. 벌써부터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겨울옷들이 걸려있는 것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시간의 속도, 시간의 시속은 자신의 나이 곱하기 2라고 하죠. 나이를 먹을수록 그만큼 시간을 빠르게 느낀다는 건데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뜻깊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이제 오늘과 내일만 지나면 최대 열흘에 달하는 추석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오랜만에 만날 가족, 지인을 위해서 양손 가득 선물을 준비하고 나는데 특히 이번 주말에 선물 준비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선물 준비 앞두고 계신 분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요, 이 업체들이 내놓은 선물 세트에 바가지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낱개 구입보다 선물 세트로 구입할 때 이 제품에 따라서 무려 2만 원이나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절 때마다 돌아오는 선물 세트 가격 꼼수 관련해서 소비자 시민 모임 윤명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 가면은 명절 선물 이 세트 쫙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런 선물 세트 사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세트로 살 때보다 낱개로 사는 게 훨씬 더 싸다며요. 어느 정도 싸요? 네, 이번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선물 세트 중에 햄, 카놀라유, 식초류가 들어있는 선물 세트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선물 세트 가격은 49,800원이었는데요. 동일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낱개 상품의 가격을 더해보면 29,780원으로 포장으로 인한 가격 차이가 20,020원이나 나타났습니다. 또 구성품이 비슷한 다른 선물 세트에서도 선물 세트의 가격은 34,900원이었는데 낱개 가격으로 합산해보면 28,500원이어서 세트로 구입할 때 6,400원이나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값이 예를 들면은 이 6,400원에서 2만 원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네, 박스 엄청나게 비싼 박스네요, 이거. 예? 네, 단순하게 보면 동일 제품이기 때문에 낱개 상품의 가격을 제한 가격이 선물 세트의 포장 비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포장 비용뿐만이 아니라 포장재를 만드는 데 드는 디자인 비용이라든지 인쇄 비용이라든지 실제 포장을 하는 데 드는 인건비라든지 또 추후 물류 재고가 남았을 때 처리하는 비용까지 모든 것이 이 세트 상품의 가격으로 책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박스에 금도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근데 실제로 이 정도 박스 값이 나간다고 보세요? 아무리 포장재, 디자인 비용, 인건비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포장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소비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단체인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도 지속적으로 선물 세트에 대해서 포장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포장재는 우리가 선물을 받든 아니면 직접 구매를 하든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포장재가 버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구태여 필요 없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뻥튀기가 흔한 일인가요? 선물 세트?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감사했던 분들한테 선물을 하는 미품 양속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도 중요하지만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요즘은 점차 포장도 고급스러워지면서 포장으로 인한 비용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명절 대목을 맞아서 일부 상품은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도 하고 또 해마다 이와 관련돼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장재 값 말고도 선물 세트라는 이유로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뭐 실제 샴푸, 린스 선물 세트의 가격이 31,900원이었는데 낱개로 합산해 보면 한 31,850원이어서 뭐 차이가 없네요, 그거는. 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예. 선물 세트에 든 제품의 용량은 400ml였고요. 낱개로 구입할 때는 500ml였기 때문에 용량으로 인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요포의 경우에는 45,000원짜리 선물 세트에 담긴 요포의 중량은 450g이었고 낱개로 구입했을 때는 4만 원이었는데 500g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포장도 동일하기 때문에 또 가격 차이가 45,000원, 4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얼마 가격 차이가 안 나니까 이제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용량을 따져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포 같은 게 50g에 5,000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과대 포장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포장 관련된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 과대 포장이 아니잖아요. 과대 포장이라는 것은 포장의 용량뿐만이 아니라 포장의 재질 또는 이제 포장이 과다한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규제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포장 제품이 점점 고급스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규제할 방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급스러워진다. 근데 이게 사실 그 고급이 불필요한 고급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어차피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받아도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이제 버려지거나 뭐 재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구태여 재활용될 제품들을 우리가 뭐 비용을 주고 더 많은 비용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우리가 추석 선물할 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고기를 선물할 때도 있고, 예? 생선을 선물할 때도 있고, 뭐, 한과도 선물하고, 과일도 선물하고, 아까 말씀하신 샴푸 이런 세트, 아니면 햄, 식용유 세트, 이런 거 선물할 때가 있는데, 네. 이렇게 그 종류마다 포장 상자의 단가가 조금씩 다르죠? 네, 뭐 어떤 경우에는 포장되는 상자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어떤 경우는 뭐 고급스러운 예물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나무로 만든 함이라든지 맞아요. 혹은 종이 한지로 만든 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품의 단가는 차이가 크고요. 또 뭐 이러한 재질들에 따라서 또 아니면 이게 수공예품 누구의 작품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격의 단가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도자기 같은 이렇게 이쁜 병에 장을 담아서 판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거는 사실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대부분 뭐 그런 제품의 원가를 소비자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뭐 고급스러워 보인다. 혹은 좀 더 좋아 보인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뭐 가격을 올려서 많이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 단가에 대한 부분 또 단가에 대해서 제품의 가격들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손해 안 보고 정말 똑똑하게 이 추석 선물 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화려한 거치대보다는 제품 자체의 품질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는 기념납법으로 인해서 5만 원 미만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들이 많은데 포장을 화려하게 해서 포장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용량 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속 있는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또 같은 선물 세트라도 판매하는 곳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특정 마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선물 세트는 어느 마트에 가도 가격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마트마다 구성되는 상품이 동일하다고 보여지지만 판매되는 가격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소비자들이 비교해보고 좀 더 저렴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걸 낱개로 사서요.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다 이쁘게 포장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더 받는 사람들이 더 의미가 있을 거고 네.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환경적인 면에서도 불필요한 낭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선물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영란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5만 원 이상의 선물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아까처럼 2만 원 차이가 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요. 세트하고 낱개로 했을 때. 네네. 2만 원어치 낱개로 더 사가지고 자기가 포장하면 김영란법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포장이 화려하다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이 증가되는 거고 그러면은 선물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 좀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밖에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하게 포장으로 지불되는 비용을 우리가 제품 자체에 조금 품질을 높이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개수를 더 넣어서 선물을 한다면 더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소비자 시민 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야, 너 LA 쏴버린다. 예, 지금 8시 30분 0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목요일 아침이죠. 지금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평소 아침 같은 시간대보다 명절 준비 때문인지 전반적인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경산 나들목 1km 못 간 지점 3,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아직은 혼잡한데요. 참고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부천부터 신월까지 4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도심 국회대로 따라 목동교 위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양화대교나 도심 여의도권 진입하는데도 교통량이 많아서 제속도로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강병로 일산 쪽으로는 안진아대목에서 가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 때문에 지금 성산대교 이전부터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고 여파 때문에 정체가 더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아직은 행주대교 부근부터 마포대교로 지나 강남권 동호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뉴스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이 됐는데 돈도 엄청 벌었어요, 이 사람들. 33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예. 빌딩도 샀다고 하고요. 예. 빌딩을 사서 전용 사무실을 예.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제 기업형이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제 네이버는 절대 검색 순위 조작 없다. 스스로 조작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 개인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완전 기업형이 나왔다라는 게 주목되는 것 같아요. 검색어 순위 조작을 하는 방법이 100여 대의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133만 개의 검색어를 조작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걸렸는데 역시 아는 사람이 무섭죠.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이런 IT에도 능하고 전략 이런 거에 되게 잘 능하잖아요. 예. 이런 걸 이용해서 검색어 순위 조작을 해서 기업형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100대 가지고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서 클릭만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클릭을 계속 하면 네이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이 되면 그거를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특정 IP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인터넷 주소를 IP라고 하잖아요. 일단 보통 특정한 곳에서 계속 비슷한 검색어가 계속 나오면 그거를 차단을 하는데 그걸 우회하고 회피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쪽은. 그러니까 일종의 보통 우리
연간 검색어라고 하잖아요. 예. 뭐 저의 작은 희망 중에 큰 희망이죠. 큰 희망 중에 신율 교수의 연간 검색어 정인설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연간 검색어의 편승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암동 맛집을 많이 쳐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 상암동에 땡땡갈비를 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게 유명 맛집은 그럴 수 있어도 그러니까 상암동 맛집을 치면 연간 검색어로 땡땡갈비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땡땡갈비 입장에서는 많이 검색되게 우리가 상암동 맛집으로 유명한 것처럼 보이게 이 일당들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간 검색어를 계속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 맛집 하면 그게 나오도록 대표적인 곳들이 뭐 이런 식당들 음식점이 있을 거고요. 병원이 되게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성형외과, 성형수술, 뭐 쌍수 쳐보면 어디 딱 나올 수 있게 이런 연관 검색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쌍수는 참고적으로 쌍꺼풀 수술의 약자입니다. 네, 요즘은 거의 시술 수준이죠. 근데 이게 진짜 기업형으로 했다는 게 이 사람들이 직원 10여 명을 두고 영업팀 이제 물어오는 흔히 얘기하는 찍새들 이제 성형외과 음식점 돌아다니면서 검색어 순위 올려드릴게요라고 해서 걔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맞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다라고 해요. 네이버를 잘 아는 거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검색어 조작을 해서 특정 IP를 차단한다고 하지만 그걸 우회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을 했다는 거고요. 네이버가 이제 이거 보고 또 이제 이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또 개발하겠죠. 그럼 또 다른 어떤가에서 그걸 또 우회하는 또 그런 기술을 마련할 거고 네이버는 보통 AI를 통해서 검색어를 조작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공정하게 나올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곳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땡땡갈비 말씀하셨는데 그거 진짜 갈비집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땡땡갈비. 좋은데요. 땅땅한 땡땡한. 자, 국세청이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를 겨냥해서 이제 세무조사에 나섰죠. 이게 집값이 안 잡혀서 이래요. 맞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얼마 전에 이제 잠실 5단지 재건축이 승인이 됐고 50층으로 원래는 35층까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50층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엊그제 이제 반포 1단지 사상 최대 재건축 단지로 반포 1단지 재건축도 이제 사업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본격화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강남에 항상 집값 상승의 근원지는 강남이고 강남에서도 재건축 단지거든요. 이제 시작이 되면 이게 서울 수도권 다른 데로 퍼지고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또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위험성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차단하자라고 보고 이제 국세청이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거든요. 그렇죠. 세무조사라는 게 단순히 나 이거 재건축 아파트 그 자금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빌미 삼아서 재산 모든 걸 보는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 꼬투리 터지면 이제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다. 강남 4구와 부산 등에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권 사들이는 과정에서 소득 숨기거나 변칙증여. 변칙증여라는 게 이제 증여가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두 가지입니다. 집값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값이 확 오를 것 같은 그게 대표적인 게 재건축이고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 있을 때도 증여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증여 가격이 적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때만에 지금 그래서 조사 대상이 302명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세무조사로 잡겠다는 게 이제 2005년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이후에 12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이 재건축 아파트들의 집값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파리 부동산 물론 여기서 파리 부동산 대책은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8월 2일 날 나온 부동산 대책이죠.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겠어요? 일단 그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집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구는 진짜 뭐 역사 고래로 다 똑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요즘 아파트들은 정말 기똥차게 잘 짓습니다. 정말 잘 짓고요.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고 그동안 이제 재건축에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정부에서 볼 땐 투기 수요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투자 욕구인데 그런 것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강남에서 많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강남 재건축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뭐 가격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핵심이 세금 대출 청약으로 이른바 세대청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세금을 계속 때려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 어떤 집값 상승을 다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이 됐네요. 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정부 주도의 태스크포스에서 1차 개선안을 어제 확정을 했는데 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면세점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게 심사 과정에서 화장실을 영업 면적으로 산정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던 그런 것도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관세청이 주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 민간 주도로 바꾸자. 심사위원을 그동안에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 한 절반, 민간인 주로 교수님들이 많은 교수님들에서 절반 정도로 썼거든요. 이제는 완전 모두 100% 민간으로 바꾸자. 그래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자는 거고,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사위원인지 공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비의 대상이 된다라고 공개를 안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이거 믿을 수 있어? 누가 정하는 거 이미 다 사전에 내정하고 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을 했던 거죠. 예. 결과도 공개를 그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합격자의 점수만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명단,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겠다. 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도로 바뀌고 다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건데, 이제 가장 이제 업계에서 관심이었던 건 지금 5년 한시제잖아요. 특허를 좀 면세점 특허 허가를 사업권을 주면 5년 동안만 인정을 해서 나머지 또다시 새로 뽑잖아요. 그래서 10년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이 특허제를 한시제로 좀, 그러니까 등록제로 누구나 할 수 있게 등록으로 바꾸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뭐 2차 개선안, 3차 개선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약 먹을 때 보통 식후 30분, 식정 30분, 이게 아예 약봉투에 써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죠. 네. 근데 서울대병이 이거 보니까 이게 뭐 그럴 필요가 없다. 방침을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식후 30분, 밥 먹고 나서 그 전에 빨리 먹으면 위에 탈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약의 흡수가 제일 잘 되는 시간, 뭐 이런 거. 30분을 기다렸다가 약 먹는 걸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이 뭐 식후 30분이라는 게 의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행이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 먹은 거 까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냥 복약 기준을 식후, 식사 직후. 사실 그게 밥 먹자마자 먹으면 잊어먹질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30분 기다렸다 먹으려고 그러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자는 거죠. 보통 나이 들수록 빨리 잊어먹거든.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쭈. 아직 젊으신데 뭘. 비타민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에 뭐 밥 먹으면서 같이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이 잊어먹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뭐 되게 중요한 약인데 빠뜨려가지고 약을 못 먹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이제 식사 직후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식약처도 지금 식전, 식후, 취침점 세 가지 정도로 복용 기준을 마련해 있지 식후 30분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없다 이거죠. 약봉투에 식후 30분이라고 찍어낸 약봉투가 지금도 너무 많아서 관행적으로 쓰던 건데 서울대병원이 이렇게 하면 아마 다른 곳으로도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시작되는데 시작된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원래 이게 정부 주도의 대규모 할인 행사잖아요. 네. 실제적으로는 세 번째고 이제 명목상은 두 번째,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떠들썩하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정부 회사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시작도 하기 전에 10번 그 이상도 냈는데 올해는 잠잠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이전 정부의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적폐 비슷하게 몰리면서 되게 소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무튼 대형마트 유통업체에서도 할인이 시작이 되고요. 자동차도 할인이 되는데 잘 팔리는 거나 할인을 안 하고 그다음에 잘 안 팔리는 이런 것들만 할인한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이게 정말 미국계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되려면 정치적 변수와 관계없이 정말 대규모 할인 행사가 돼서 이게 밖으로 나가는 그 수요를 막자는 거고 외부에서도 들어온 수요를 좀 끌어들이자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의 되게 제조업 강국이고 쇼핑 강국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정치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예,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죠. 한가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은 단군일의 최장기간, 열흘이라는 연휴가 주어지죠. 지금은 추석을 떠올리면 그냥 쉬는 날 이런 개념이 강해졌는데 원래 추석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상을 기억하고 집안의 평안을 도모하는 가족 공동체의 축제였었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궁금해지시죠? 과거 명절 어떻게 보냈을까? 자,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추석이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이 되죠. 예. 근데 과거에는 이런 연휴라는 개념이라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매일 일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아니, 쉬고 싶을 때 쉬었잖아요. 농경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늘 좀 찌뿌둥하면 쉬고. 그런 면도 있고요. 예. 이제 농한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내내 연휴가 되는데, 근데 그 농한기 때는 또 이제 부역이 있어서 예. 길 닦거나 성 쌓거나 하는 일에 이제 동원되곤 했으니까, 뭐 이 연휴라는 개념 자체를 뭐 좀 그야말로 이제 근대적인 일상이 빡빡하게 스케줄에 따라 짜여서 돌아가는 시대에 나타난 개념이지. 그때 뭐 쉰다는 거야. 뭐 쉬어야 되면 쉬었죠. 네. 네. 그냥 쉬어야 되면 쉬었다. 그죠? 그러면 휴일이 언제 생겼어요? 공식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달력의 빨간 날이죠. 네? 이제 요일제를 시행한 것이, 공식적으로 시행한 것이 1895년 이제 을미 개혁 때, 그때 이제 양력을 채용하면서 일주일 단위의 요일제를 채용을 했는데 1895년. 예. 그 전에는 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월화수목금토일이 그런 게 없죠. 자축인묘진사오미 이런 순서로 날이 갔던 거고요. 한 달 이제 29일, 30일 사이에서. 맞아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없으면 노는 날 따로 없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안식일 개념에서 나와서 일요일 주일이라고 해서 쉬는 게 기독교를 타고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된 거니까요. 그 전까지 이제 관례의 경우에는 뭐 주가 아니라 이제 닷새의 하루 정도 휴목일이라고 해서 쉬면서 목욕하는 날. 닷새 하루. 예. 목욕하기 위해서 쉬는군요. 이제 개념은 네? 그런데 꼭 지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요일제가 시행된 뒤에도 1920년대까지는 거의 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종로 상가의 경우에도 이제 일본인들의 기록이죠.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마치, 지금 충무로에 있는 일본인 상가는 일요일이면 다 문을 닫는데 종로에 있는 이 조선인들은 미개해서 일요일에도 안 쉬고 문을 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면은 아주 오래됐군요. 근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관습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문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해서 상점일 경우에 상점 주인 사정이 중요하지 고객과의 약속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중세적 관념이니까 문 닫고 싶으면 문 닫고 열고 싶으면 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895년이라고 하셨죠. 예. 달력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쉬는 날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교 관련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 상대하는 이제 관서, 외부 같은 관서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쉬니까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은 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고요. 그러면은 과거 1895년식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이 도입되고 나가지고 설날, 추석, 뭐 명절 이거 말고도 또 좀 있었겠네요. 그러면은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이제 별도로 이제 국가 경일에 대한 이제 규정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일요일이 있어도 일요일에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요. 휴일에 대해서는. 근데 다만 국기다는 날,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날은 이제 건원절이라고 해서 대한제국 선포일, 고종 탄생일, 개천기원절이라고 해서 대한제국 선포일, 또 개국기원절 해가지고 조선왕조 창립일, 그 다음에 이제 황태자 생일, 이런 데들은 좀 쉬었죠. 근데요.
교수님 뭐 하세요? 추석 때 이번 연휴 때? 저야 이제 좀 부모님 찾아뵙죠. 아, 부모님이? 예. 어디 계세요? 가까운 데 서울 근교에. 서울 근교에?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외국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예? 놀러 가는 사람도 많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추석 때 뭐 했을까요?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좀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요즘은 추석 때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트잖아요. 저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예. 근데 차례나 제사하고 성묘하고는 본래 좀 종교적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신 교수님도 이제 혼비백산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예. 이른바 프로이트가 이제 사람 심리가 세 개의 층위가 있다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현대 심리학에 이제 기초를 놓은 걸로 되어 있지만, 동양 사상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이제 사람의 영혼, 마음은 두 개의 층위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혼과 백? 그렇죠. 존재가, 천지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하늘의 기운이 들어온 것이 혼이고, 네. 땅의 기운이 들어온 것이 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이것이 각각 얼과 넋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혼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사람 몸에 들어오고 백은 땅의 기운을 받아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같이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혼은 사람 몸을 빠져나가서 위패에 들어가서 좀 몇십 년 살다가 하늘로 완전히 올라간다고 그러고요. 예. 그걸 혼비라고 그래요. 혼은 날라서 하늘에 가니까 백은 죽은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죽은 사람의 몸과 함께 썩어서 땅속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나 차례는 혼을 모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성묘는 이 백을 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같은 날 하는 이유가 없었고요. 다른 관계여서. 그리고 백보다는 하늘과 맞닿아 있고 영생하는 혼이 중요한데 이 혼도 계속 모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대 봉산이 3대 봉산이 그래서 조상이 돌아가시고 나서 3대가 지나거나 4대가 지나면 이제 제사도 끝내잖아요.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옛날 왕들이나 이제 계속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이런 봉사 기간 동안만 이제 완전히 하늘에 가지 않고 이제 부천에서 왔다 머물다가 지상으로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해요. 혼이. 그동안만 이제 혼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귀신은 주로 혼 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당에 참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사당은 이제 자기 사는 집 안에 종손일 경우엔 또 이제 종손이 아닐 경우에는 가까운 이제 형집이나 이제 큰아버지 집이니까. 그런데 수시로 이제 문안을 드리게 돼 있는 것이 법도였죠. 그리고 성묘는 백을 위로하는 것이라서 이제 가서 이제 잘 계신지 가끔씩 돌아보고 원래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주 썩기 전에 3년 동안은 심요살이라고 해서 그 옆에서부터 사는 것이 그랬죠. 이제 원칙이었고요. 누더기 같은 거 있고. 예. 지나고 나서도 이제 몇 년에 한 번 돌아보는 건데 그렇게 중시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개념이라서 지금은 이제 몇백 년 된 묘도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묘제는 그렇게 묻어놨다가 시체가 썩으면 묘가 내려앉고 그러면서 이제 평평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놔두는 것이 제대로 된 묘 관리예요. 그래요? 그렇죠. 백이 다 사라지는데 무슨 그렇죠. 몇백 년씩 그거를 보존하겠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좀 근본 개념에서 어긋나게 지금 하는 것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 성묘일은 이제 추석이 아니고 본래는 한식이었어요. 근데 한식날 성묘 가서 이제 산에서 찬밥 먹고 성묘하다 보니까 도시락 싸가야 되니까 찬밥을 먹는 거죠. 또 이러던 것들을 이제 해방 직후에 이걸 이제 한식날 산에 가서 사람들이 좀 나무를 우리 손상시키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한식을 나무 심는 날로 바꾸자 해가지고 또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식목일로 통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본래 이제 전통 시대에는 이제 차례 지내는 건 이제 설과 추석이고요. 그래서 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묘는 한식에 가고 이게 이제 원칙이어서 이 차례 지낼 때 굳이 성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석날 뭐 민족 대이동이라든가 멀리 이제 묘자리까지 찾아간다든가 하는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추석에 뭐 성묘가, 근데 가족들끼리는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흩어져 싸야 모이기를 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항상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집성촌처럼 동족끼리 모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족 대이동도 없었겠네요.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른바 대규모 민족 대이동이다. 대규모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수요다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 끝나고서 한 2, 3년 이후에부터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대체로 정착 생활이었고 떠난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장사를 한다거나 타지에 노동자로 간다거나 하는 경우였고 이런 사람들을 뭐 위해서 이제 휴가를 준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추석이 공휴일이 아니었잖아요. 예. 일본인들이 이제 이런 걸 음력이라고 하는 것을 미개하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 추석 안 세우는데. 그렇죠. 음력, 한가위라는 게 없죠. 미개하다고 해서 한국인들의 명절이라고 해서 아주 좀 금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근데 추석날 문 닫는 상점이 있으면 경찰이 가서 이제 억지로 문 열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한국 언론들이 많이 낸 신문 기사가 우리 고유의 전통 명절인데 갈수록 쓸쓸해지고 뭐 그런다. 근데 이에 대한 반발이 많았던 거죠. 해방 이후에 부활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승만 정권이 이중과세 금지라고 해서 이 양력 전용이라고 하는 건 좀 강력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휴일로 이제 지정을 안 했고 기업체들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암암리 좀 문을 열어주고 하는 휴업하고 하는 정도였었는데 6.25 전쟁 이후에 워낙 이제 이산 가족도 늘어나고 또 전쟁 겪고 나서 뭐 이런저런 사유로 고향 떠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서울로의 인구 집중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1956년인가 7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추석 성묘객을 위한 귀성열차가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956년. 예. 그 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도 이제 한 50년 정도 됐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추세로는 앞으로 50년은커녕이고 한 20년 안에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 이번 연휴 동안에 뭐 성묘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민족 대이동은 대이동이지 해외로 나가는 것도 이동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순간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